이제 며느리도 아닌 것이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잘라. 저는 27년간 가맹점 20개짜리 떡집을 50개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안 덕에 내가 이만큼 된 거야. 27년을 함께한 남편은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12살 연하 상간녀와 재혼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7년간 회사 돈 1억 5천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시동생에게 해고 통보서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 전화가 77통이나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전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몰랐어요. 3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게 있다는 걸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민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7개의 계단을 올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25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 52살이 된 지금 종이 한 장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죠.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민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7회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그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 반죽을 치던 손, 가맹점주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목소리, 시아버지 병상 곁에서 밤을 새우던 눈.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펜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종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치 처음 보는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강민정.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붉은 인주가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저도요. 종수가 무심하게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장까지 찍고 나서야 비로소 민정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됐으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자.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가슴 한복판에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구나. 새벽마다 일어나 회사 나갈 준비를 해주던 아내가 아이 하나 없이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 치르던 며느리가 쓰러져가는 가업을 되살려 놓은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종수에게 그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는 종수의 뒷모습을 민정은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54년 인생 중 27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현숙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혹시 알아? 뭘? 종수 씨 재혼했대.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재혼이라니요. 뭐라고? SNS에 웨딩 사진 올라왔어. 상대가 12살 연하래. 이름이 유아은인가. 전화를 끊고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SNS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습니다. 유하은. 프로필 사진부터 환하게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웨딩 촬영 사진이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종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민정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27년을 바쳐 일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민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지는 거야. 지금 울면 안 돼. 민정은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맹점 계약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복덕원. 시아버지가 40년 전 작은 떡집에서 시작해 일군 회사였습니다. 민정이 시집와서 20개였던 가맹점을 50개까지 늘렸죠. 밤을 새워가며 레시피를 정리하고 직접 발로 뛰어 점주들을 설득하고 본사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한 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야. 지금은 회사를 지켜야 해. 민정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정은 안방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시아버지는 민정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정말 필요한 때가 오면 열어보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회사 일에 치여 봉투를 열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열어보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민정은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손가락이 봉투 입구로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민정은 봉투를 다시 금고 안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7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감정을 추스르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고 안봉투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이혼 소식은 동네에 금세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78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죠. 우리 종수가 왜 그랬겠어요. 전 며느리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몰라요. 집안일은 뒷전이고 회사 일만 했다니까. 남편이 지칠 수밖에요.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그 반응에 힘을 얻어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키워줬으니까 저만큼 된 거예요. 시집 올 때 뭐 가진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우리 아버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민정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전해줬죠. 강 대표님, 요즘 동네에서 이런저런 말이 도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민정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나갔고 명절마다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 치렀고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는 병원에서 3개월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고작 차갑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다니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민정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 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높고 날카로웠죠. 27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그 어조였습니다. 네, 어머님. 회사 얘기 좀 하자고. 종우 있잖아. 걔를 부사장으로 올려. 민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우는 종수의 남동생으로 회사에서 가맹점 관리 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올해 50살이었죠. 하지만 실무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가맹점주들 민원은 늘 민정이 뒤에서 수습했고 중요한 보고서는 민정이 다시 손봐야 했습니다. 어머님, 인사는 절차가 있어서요. 바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차는 무슨 절차야? 우리 집안 회사잖아. 종우가 부사장 하는 게 당연하지. 민정은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부사장에 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절하면 시댁과의 갈등만 커질 게 뻔했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종우가 회사에서 민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종우는 평소보다 어깨를 잔뜩 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죠.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무슨 얘기를 했구나. 대표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종우는 민정 맞은편에 앉더니 다리를 꼬았습니다.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공손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거만한 기운이 묻어났죠. 형수님, 아니 대표님. 앞으로 주요 사안은 저한테 먼저 보고해 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나서 진행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민정은 종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힘을 실어줬으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구나. 하지만 민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종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27년 동안 이 집안에서 견뎌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시동생의 무능함.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고를 먼저 하라고요.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회사 장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맹점 관리는 종우가 맡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동안 종우의 업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동생이라는 이유로 믿어줬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정은 가맹비 입금 내역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로 파일을 열어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볼수록 미묘한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4월 가맹비 내역을 열었습니다. 그달에 신규 계약이 3건 있었습니다. 입금액은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장부에는 2,700만 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명히 3천만 원이 입금됐는데 장부에는 2,700만 원만 찍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민정은 다른 달의 내역도 열어봤습니다. 2019년 7월, 2020년 3월, 2021년 9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입금액과 장부 기록 사이에 자꾸 차이가 났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금액은 들쑥날쑥했지만 분명히 빠져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민정은 프린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7년치 가맹비 내역을 전부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쉴 새 없이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가 쌓여갔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민정 혼자였습니다. 프린터 소리만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정은 출력된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누가 가져간 걸까? 민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27년 동안 그래왔듯이 지금도 차분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 더미를 품에 안고 민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 300만 원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민정은 일주일 동안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근은 했지만 집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보고 밤에는 집으로 가져온 서류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7년치 가맹비 내역, 입출금 기록, 계약서 사본. 거실 바닥이 종이로 뒤덮였습니다. 민정은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연도별로, 월별로, 건별로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금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한 줄씩 대조했죠. 눈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민정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엑셀 파일 맨 아래에 합계가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7년 동안 사라진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정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숫자로 확인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민정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신규 가맹점 계약이 있을 때마다 입금액과 장부 사이에 차이가 났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받은 돈 중 일부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어딘가로 빠져나간 겁니다. 민정은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종우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을요. 명목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출장비, 접대비, 업무 추진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지출이 있었다는 증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예전 가맹점 계약서들을 펼쳐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입금은 1,300만 원이 된 경우도 있었죠. 3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정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종우가 가맹점주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요구했던 겁니다. 본사 시스템 비용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서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거죠. 7년 동안이나.
민정은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원본 파일, 분석 자료, 스크린샷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열쇠는 자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면 쓰겠어. 민정은 서랍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약속도 없이 불쑥 나타난 말수는 민정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민정 씨, 얘기 좀 해. 말수는 민정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종우 부사장 건 어떻게 됐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USB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1억 5천만 원의 증거가요. 하지만 민정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인사는 절차가 있어서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야? 우리 집안 회사인데 우리 식구가 부사장 하겠다는데 뭘 검토해?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회사예요. 직원들도 보고 있고요. 자리 옮겨서 말씀하시죠. 뭘 옮겨?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종우를 부사장으로 올려. 그래야 집안이 산다고. 내가 이혼했으면 이제 이 회사에서 손 떼야지. 왜 자꾸 버티고 있어? 민정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7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시집 덕분에 우리 집안 것. 수없이 참아왔던 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인사결정은 제가 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말수는 할 말을 잃은 듯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고 보자. 말수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민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거라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정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저 예전에 15점 했던 최 씨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민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점. 3년 전에 계약이 끝난 가맹점이었습니다. 점주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고 들었죠.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종우 상무한테 당한 거요.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당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닐 것 같아서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가 또 있었던 겁니다. 종호에게 당한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었던 거죠. 민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점 점주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민정이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종수의 새 가정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 달부터 하은의 쇼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가는 하은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죠.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디올 구두. 상자가 하나씩 집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종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신혼이라는 이유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이건 결혼 선물이야. 내가 나한테 주는 거. 하은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뻐서 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42살, 12살이나 어린 아내였습니다.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드 명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종수는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40만 원. 종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은 씨, 이거 뭐야? 한 달에 800만 원이 뭐야? 하은은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말에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냥 필요한 거 산 거지. 필요한 게 800만 원어치나 돼? 하은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나 결혼하면서 옷도 새로 사야 하고 가방도 필요하고 구두도 사야지. 당신 부인이 누추하게 다니면 좋겠어? 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800만 원이라니. 전 아내 민정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세일 기간에만 샀고 명품 가방은 평생 딱 하나만 가지고 다녔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알았어. 근데 다음 달부터는 좀 줄여봐. 종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며칠 뒤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나야. 주말에 집에 와서 인사해라. 동네 어른들한테 새며느리 얼굴 좀 보여줘야지. 말순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 며느리보다 12살이나 어리고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는 새 며느리를요. 하지만 하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은 일정이 안 맞아요. 다음에 갈게요. 일정이 뭐가 있어? 신혼인데 시댁 오는 게 먼저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 며느리 민정은 바쁜 와중에도 시댁 행사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제사 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새 며느리는 시댁 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거였습니다.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혼이라 그런가. 적응하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말순의 78번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아침부터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종수 내외, 작은아들 종호.
말수는 새 며느리가 처음으로 생일상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종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왔어? 형네는? 형이요? 연락 안 받던데요. 말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종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위의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미역국 위에 기름이 둥둥 떴습니다. 생선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형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생신인데. 종우가 투덜거렸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종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말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끌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녁 때 종호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종호가 내민 화면에는 하은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은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제주도 바닷가였습니다. 옆에는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은의 친정어머니였죠.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랑 힐링 여행 중. 사진 게시 시간은 오후 2시. 말순이 혼자 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은은 제주도에서 친정어머니와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그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생일보다 친정어머니 여행이 먼저였던 거죠. 형수가 미쳤나? 어머니 생신에 친정엄마랑 여행이라니. 종우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은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을 붓고 잡채를 버리고 생선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종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말수는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촛농이 케이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이는 매년 왔었는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전 며느리 민정은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직접 사들고 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찾아왔죠.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잔소리만 했었죠. 말수는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종수는 집에서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달치를 모아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쇼핑 비용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건 이미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친정생활비 200만 원. 종수는 그 항목을 발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달 동안 600만 원이었습니다. 하은 씨, 이 친정 생활비가 뭐야? 저녁 식사 중에 종수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사시잖아. 생활비 좀 보내드리는 거지, 뭐. 매달 200만 원씩? 엄마가 아프시기도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시고. 당연한 거 아니야?
종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효도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어머니 말순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근데 미리 얘기는 해줘. 종수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은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종수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은이 결혼 전부터 숨겨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금액은 200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정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현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너 시어머니 생신이었다며? 새 며느리가 안 왔대. 그래. 민정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여행 갔대. 친정 엄마랑. SNS에 올렸더라.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여행이라니 며느리 도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건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일 15점 전 점주 최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민정은 궁금했습니다. 종수가 숨겨진 200만 원의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약속 장소는 회사에서 2정거장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정은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골랐습니다. 15점 전 점주 최 씨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종호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됐으니까요.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 60대 초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색이 많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정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를 시키고 나서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대표님, 저 그때 왜 가맹점 접었는지 아세요? 민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15점 계약이 끝났을 때 종호가 보고했었죠. 점주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요. 가족 문제가 있어서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호 상무가 개인 사정이라고 했어요. 가족 문제라고. 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족 문제 같은 건 없었어요. 민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종호 상무가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본사 시스템 비용이라고 하면서요. 민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 가맹 계약할 때 계약금 1,000만 원 냈잖아요. 근데 종호 상무가 따로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본사 시스템 연동하려면 추가 비용이 있다고. 300만 원 더 내라고요. 영수증은요? 없었어요. 현금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는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 거절을 못했어요. 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년 시스템 유지비라면서 또 요구하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안 내면 본사에서 불이익 줄 수도 있다고 협박 비슷하게 하고요. 민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종호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돈을 뜯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네. 3년 버티다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장사에서 남는 것보다 종호 상무한테 나가는 게 더 많았어요.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 싶었죠. 최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표님, 저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다른 점주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분명히 비슷한 일 당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민정은 최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민정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종호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종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뒤를 봐주고 있었고 곧 부사장 자리에 오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어요? 부사장권으로요? 종호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웃었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종호 씨, 이것 좀 보세요. 종호는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2019년 4월 가맹비 내역이에요. 신규 계약 3건, 입금액 3천만 원. 근데 회사 장부에는 2,700만 원만 기록되어 있네요. 민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어디로 갔죠? 종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반발했습니다. 그건 회계 착오일 겁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민정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0년 7월 같은 패턴이에요. 입금액과 장부 차이 200만 원. 2021년 3월 400만 원. 2022년 9월 350만 원.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종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7년 동안 반복됐어요. 총 1억 5천만 원. 민정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호 씨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기로 들어왔더라고요. 종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민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요? 그럼 15점 전 점주 최 씨 증언도 조작인가요? 본사 시스템 비용이라며 300만 원 뜯었다는 거요. 종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계속했습니다. 영수증도 안 주고 현금으로 받았다면서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종호 씨가 가장 잘 알잖아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정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직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형수님, 아니,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얘기하지 마세요. 여긴 회사예요. 1억 5천만 원 횡령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고소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직서 쓰면 고소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안 쓰면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종호는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소당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거였죠. 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사직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종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종호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후련하기보다는 무거웠습니다. 7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봐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가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말수는 직원을 밀치고 민정의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민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순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난 적이 없다는 듯이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앉긴 뭘 앉아. 내 아들을 잘났다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래?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종호 씨가 7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어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거짓말. 우리 종호가 그럴 리 없어. 사실이에요. 원하시면 자료 보여드릴까요? 말수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 밖까지 울렸습니다. 자료고 뭐고 필요 없어. 며느리도 아닌 것이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민정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27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우리 집안 것, 내가 뭔데. 수없이 삼켜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우리 집안 거야. 우리 아버님이 세운 회사라고. 민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회사를 누가 키웠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가맹점 20개에서 50개로 늘린 게 누군지. 말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돌아가세요, 어머님.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수는 민정을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라고.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정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구나. 민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 시각 종호는 회사 건물 밖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접니다. 복덕원 가맹점 리스트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그거 있으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 채용해 주셔야 해요. 경력직으로요. 복덕원 경력이면야. 일단 면접 보시죠. 종호는 전화를 끊고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정의 사무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강민정.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종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전화 상대는 경쟁사 한떡푸드였습니다. 종호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종호가 복덕원을 떠난 지 2주 만에 경쟁사 한떡푸드에 입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정은 그 소식을 김 팀장에게서 들었습니다. 대표님, 종호 전 상무가 한떡푸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력직 과장으로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장 끝에서 종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 리스트 가져갔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내부 자료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민정은 담담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가맹점주들과 직접 소통하며 관계를 쌓아온 사람은 종호가 아니라 자신이었으니까요. 종호는 그저 중간에서 돈만 받아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한떡푸드 영업팀에서는 종호를 반겼습니다. 이 팀장이 직접 종호를 맞이했습니다. 48배 베테랑 영업맨이었죠. 박 과장, 어서 오세요. 복덕원에서 7년이나 가맹점 관리하셨다면서요? 기대가 큽니다. 종호는 어깨를 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덕원에서 쫓겨난 굴욕은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새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되면 민정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원 거래처 많이 데려올 수 있어요. 종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복덕원 가맹점주 연락처, 계약 조건, 매출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맹점 50개 전체 리스트입니다. 연락처도 다 있고요. 이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이거 대단한데요. 이 정보면 공략하기 훨씬 수월하겠어요. 종호는 득에 양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종호가 복덕원 가맹점주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떡푸드로 이적하면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고요. 가맹비 할인, 본사 지원 강화, 마진율 개선, 달콤한 조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종호입니다. 예전에 복덕원에서 관리 맡았던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복덕원 3호점 사장님? 아, 박상무님이시구나. 죄송한데요.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역시 끊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간혹 통화가 된 점주도 있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떡푸드요? 관심 없어요. 저 복덕원 계속할 거예요. 이적이요? 강 대표님 믿고 하는 건데 왜 옮겨요? 박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돈 뜯어간 거 다 알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종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자기가 관리했던 가맹점들이었습니다. 자기 덕분에 유지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걸까요? 종호는 몰랐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신뢰한 건 종호가 아니라 민정이었다는 것을요. 점주들에게 새벽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 받아준 사람은 민정이었습니다. 재료 공급이 늦어지면 직접 뛰어다니며 해결해준 사람도 민정이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아준 사람도 민정이었습니다. 종호는 그저 가끔 얼굴을 비추며 돈을 챙겨갔을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덕원에서 한떡푸드로 이탈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과장, 가맹점 이탈 건수가 0이네요. 리스트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아, 그게 점주들이 좀 완고해서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우리가 경력직으로 뽑은 건 빨리 성과 내라고 뽑은 거예요. 종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떡푸드 신규 가맹점 유치 전략 발표였습니다. 종우는 밤새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덕원에서 가져온 자료를 조금 수정한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종우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이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과장. 이 자료 7페이지 좀 다시 보여주세요. 종우는 7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시장 분석 자료였습니다. 이거 왼쪽 아래 구석에 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종우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로고가 있었습니다. 복덕원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다가 덜 지운 거였죠. 이거 복덕원 자료 아니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종우에게 쏠렸습니다. 그건 실수로 안 지운 거예요. 참고 자료로 쓰다가. 참고요? 이건 참고가 아니라 복사잖아요. 이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 과장, 이직하면서 전 회사 자료 유출한 거 아니에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종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종우는 회의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종우의 한떡푸드 생활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업무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단가 계산을 잘못해서 거래처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납품 일정을 착각해서 물류가 엉켰습니다.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이 종우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이번 달 실적 봤어요? 마이너스예요. 들어온 지 2달 만에 마이너스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적응이요? 경력직 7년 차가 적응 타령이에요? 이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 회사 얘기하지 마세요. 복덕원에서는 어땠다. 강 대표가 어땠다. 여긴 한떡푸드예요. 복덕원 아니라고요. 종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종우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덕원에서 유능해 보였던 이유가 뭔지를요. 같은 시각 민정은 회사에서 옛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우가 맡았던 업무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맹점 성과 보고서, 거래처 만족도 조사, 신규 발주 시스템 제안서,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종우가 7년간 작성한 것들이었죠. 민정은 파일 하나를 열어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문서 정보가 떴습니다. 최종 수정자 강민정.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종 수정자 강민정. 또 다른 파일. 최종 수정자 강민정.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종우가 초안을 작성하면 민정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고 결론을 보완했었습니다. 숫자가 틀리면 고쳐주고 논리가 빈약하면 채워주고 표현이 어색하면 다시 썼습니다. 종우는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요. 시어머니 앞에서, 형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요. 민정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파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상반기 매출 분석 마이너스 최종 수정자 강민정. 거래처 만족도 조사 결과 마이너스 최종 수정자 강민정. 신규 발주 시스템 제안서 마이너스 최종 수정자 강민정. 2022년 가맹점 확장 전략 마이너스 최종 수정자 강민정. 내가 이렇게나 많이 손봤었구나. 민정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함, 허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부심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묵묵히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티내지 않고 공치사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종호 씨 능력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 거였어.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쓸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고 열쇠가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금고,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가 들어있는 그 금고요.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날 밤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종호의 파일들을 확인한 뒤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7년 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떠올랐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부족하다고 했고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동생은 자기 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시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민정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방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였습니다. 민정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민정의 손에 쥐어주셨던 것이었죠. 민정은 봉투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미뤄왔던 시간의 무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성기 어르신은 폐렴으로 입원하신 지 열흘 만에 위독해지셨습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지만 시아버지는 유독 민정의 손만 잡으셨습니다. 민정아.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아버님. 민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한때 떡 반죽을 치고 가게를 일으키고 가족을 먹여 살렸던 손이었습니다. 이거, 시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정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지금은 열어보지 마. 정말 필요한 때가 오면 그때 열어봐.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민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수고했어. 그 말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민정은 봉투를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컸고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회사 일에 치이다 보니 봉투는 금고 안에서 3년을 묵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 한 뭉치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먼저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인 박성기는 복덕원 주식회사 지분 51%를 양수인 강민정에게 양도한다.
본 계약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증여세는 양도인이 납부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민정은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 지분 51%를 자신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도 아니고 며느리인 자신에게요. 증여세까지 미리 납부해 두셨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접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쓴 글씨였습니다. 민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겠구나. 할 말이 많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짧게 쓴다. 이 회사를 키운 건 너다. 내가 씨앗을 뿌렸을지 몰라도 그걸 나무로 키운 건 너야. 가맹점 20개에서 50개로 늘린 게 누군지 나는 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레시피 정리하고 점주들 만나러 다니고 본사 시스템 만든 거 다 봤어. 우리 종수는 안다. 그놈은 사업가 그릇이 못 돼. 딴 생각만 많고 책임은 안 지려 해. 종우도 마찬가지야. 걔는 더 심하지.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척만 해. 근데 넌 달랐어. 묵묵히 일하고 티 안 내고 불평도 안 하고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밤새워 간호한 것도 너였고 회사 일하면서 시댁 대소사 다 챙긴 것도 너였어. 미안하다, 민정아. 우리 집안이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말순이가 얼마나 구박했는지 나도 안다. 내가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남편으로서 아들 단속도 못하고 다 내 잘못이야. 이 유산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쓰거라. 누가 뭐라 해도 이 회사는 내 거야.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뒀어. 아무도 못 건드려. 회사 지켜다오. 그리고 행복해라. 아버지가. 민정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덕에 내가 이만큼 됐다고. 며느리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선다고.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정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민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봐줬다는 게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식장 위에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장례식 때 쓴 사진이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신 얼굴이었습니다. 민정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 집안 덕에 내가 이만큼 됐다고. 며느리는 시킨 일이나 하면 된다고. 민정은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다르게 보셨나 봐요. 저를 알아봐 주셨나 봐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분이셨어요.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은 아버님 뿐이셨어요. 민정은 품에 안고 있던 계약서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회사 지키겠습니다. 아버님이 세우시고 제가 키운 이 회사 아무한테도 안 뺏기겠습니다.
민정은 영정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서류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요. 민정은 아직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습니다. 종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서류였습니다. 언제 공개하든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쓰겠습니다, 아버님. 민정은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웃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민정과 오늘의 민정은 달랐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민정은 출근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힘이 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종수와 하은의 결혼 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명품 사진과 여행 사진이 올라왔고 하은은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종수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수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년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아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동생 종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어머니 말수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숨만 쉬셨습니다. 종수는 복잡한 머리를 정리할 겸 가계부라도 제대로 써보자고 마음먹었던 거였죠.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던 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생활비 200만 원. 사장에서 발견했던 그 항목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달치만 봤었는데 1년치를 모아보니 규모가 달랐습니다. 1월 200만 원, 2월 200만 원, 3월 200만 원.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2,400만 원. 1년 동안 친정에 보낸 돈만 2,4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하은의 쇼핑 비용, 여행 비용, 미용 비용까지 더하면 1년간 지출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종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혼하면서 민정에게 재산 분할로 나간 돈도 있었고 회사 지분 정리하면서 빠진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아내가 1년 만에 1억 가까이를 쓴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종수는 더 꼼꼼히 통장 내역을 살폈습니다. 결혼 초기,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 무슨 대출? 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은 대출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종수는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상담원이 답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대출은 배우자분 명의로 되어 있고요. 결혼 후 고객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요? 금액이 얼마죠? 원금 기준 1억 5천만 원입니다. 종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출인데요?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결혼 전에 발생한 채무로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종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은이 결혼 전부터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자기 돈으로 갚고 있었다는 거였죠. 결혼할 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빚이 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이 좀 어렵다고만 했었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였습니다. 종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은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알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하은 씨, 종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이거 뭐야? 종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하은 앞에 던졌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서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게 뭐냐고. 하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금세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 사업이 좀 안 됐었거든. 내가 보증 섰다가 그렇게 된 거야. 보증? 1억 5천을?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결혼하면 같이 갚으면 되는 거잖아. 종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갚으면 된다고요. 1억 5천만 원을요. 결혼 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이건 사기야. 결혼 사기라고.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빚이 1억 5천이나 있으면서 숨기고 결혼했잖아. 이게 사기지 뭐야. 하은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기요? 웃기네. 우리 결혼했잖아. 당신 돈은 우리 돈이지.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냐고? 1억 5천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해서 뭐해?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었어. 당신이 갚으나 내가 갚으나 똑같잖아. 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종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랑 더 못 살겠어. 이혼해. 하은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위자료 2억. 그거 아니면 안 헤어져. 종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위자료 2억이라고요. 빚을 숨기고 결혼한 사람이 위자료를 요구한다고요. 미쳤어? 당신이 사기친 거잖아. 무슨 위자료야? 사기? 증거 있어? 난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처럼요. 당신이 이혼 먼저 말했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위자료 줘야 하는 건 당신 쪽이라고.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 나 SNS에 글 올려야겠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남편이 무관심했다고. 하은은 웃으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은 혼자 노력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 상대가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 행세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였죠. 종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정.
전 아내 민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민정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도 잘 운영하고 문제가 생기면 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런 사람을 왜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수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민정 씨, 나야. 종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데. 할 말은 없어요. 민정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대할 것도 없어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요, 들을 필요 없어요. 저희 이혼할 때 기억나세요? 전 그때 공동명의 자산, 보증, 지분까지 전부 분리해뒀어요. 당신 일에 제가 엮일 이유가 없어요. 종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이혼할 때 민정이 유난히 꼼꼼하게 서류를 챙겼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 회사 지분 분리, 연대보증 해제. 그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정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둔 거였습니다. 민정 씨, 나 지금 진짜 힘들어.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 이미 정리 끝났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소리만 남았습니다. 종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손 뻗어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이미 떠났고 새 아내는 돈만 원했고 어머니는 동생 걱정뿐이었고 동생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7년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켰을 때는 몰랐으면서 떠나고 나니까 생각나나 봐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일에 마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회사가 있었고 시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정리 끝났어. 진작에.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종우는 결국 한떡푸드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반복되는 실수, 거래처 클레임.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 팀장이 마지막으로 종우를 불렀을 때 종우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오늘까지입니다. 종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복덕원에서 가져온 자료도 소용없었고 거래처도 하나 못 데려왔고 프레젠테이션은 망신만 당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경력이라는 게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게 됐습니다. 종우는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집에는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종우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낮부터 소주병을 열고 밤이 되면 쓰러져 잤습니다.
말순이 밥을 차려줘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만 들이켰습니다. 종호야,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 엄마, 나 좀 내버려둬. 종호는 취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형수님 때문이야. 아니, 강민정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종수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은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2억을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어머니에게 전화조차 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 처리하기도 벅찼으니까요. 말수는 큰아들 걱정, 작은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78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떠났고 아들들은 각자의 늪에 빠져 있었고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정. 전 며느리였지만 이 집안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도 잘 운영하고 문제가 생기면 늘 해결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말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덕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정의 사무실 앞에서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거침없이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종호를 해고당하고 종수는 이혼 소송 중이고 자신은 도움을 청하러 온 입장이었습니다.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정아.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야. 종호는 직장에서 잘리고 매일 술만 마시고 종수는 그 여자한테 당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좀 도와줘. 종수 설득 좀 해주고 종우한테 일자리도 좀 알아봐줘. 내가 능력 있잖아. 이 바닥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머리 숙여 부탁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 따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알아. 근데 제발 우리 아들들 좀 봐줘.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순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구박과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우리 집안 덕에 내가 이만큼 됐다. 공과 사를 구분해라. 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돌아서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정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며느리 주제에 나서지 말라고,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전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겠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공과 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가족끼리는 도와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가족이요?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 아닙니다. 이제 남이에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이혼한 순간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남이 된 거였습니다. 민정은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말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말순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도인 박성기는 복덕원 주식회사 지분 51%를 양수인 강민정에게 양도한다. 말순은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이 회사 지분 절반 이상을 며느리에게 넘겼다고요. 아들들에게도 아니고 자신에게도 아니고 며느리에게요. 이게 무슨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공증도 받으셨고 증여세도 납부하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말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회사를 누가 키웠는지, 누가 진짜 일을 했는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회사를 맡긴 거였습니다. 어머님,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전 더 이상 그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줍지도 못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민정아, 네, 내가 그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말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7년간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 덕에 내가 이만큼 됐다. 며느리 주제에 뭘 안다고. 공과 사를 구분해.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정은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되돌려줬습니다. 네, 구분하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민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가슴속에 묵혀뒀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정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주식 양도 계약서.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개됐으니까요. 민정은 장식장 위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 오셨어요.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정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전 거절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니까요.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대로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아버님.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이제 진짜 자유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회사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종우가 떠난 자리를 메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애초에 구멍이 났던 이유를 없애야 했습니다. 민정은 김 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팀장님, KPI 기반 평가 체계 도입하죠. 성과가 숫자로 보여야 해요. 네, 대표님. 업무 매뉴얼도 전면 개정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누가 맡아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민정의 지시 아래 회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해졌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릴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신규 가맹점 10곳과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기존 점주들의 만족도도 올라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민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챙기시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예전에는 윗선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하기 편해요. 직원들의 이야기가 민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댁 사람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종우는 여전히 말순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취직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이 되면 술을 마셨습니다. 말순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종우야, 이러면 안 돼. 일자리라도 알아봐야지.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형수님 때문이야. 종우는 취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형수님이 뭐야? 강민정. 그 사람이 나를 쫓아냈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이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었으니까요. 전 며느리 탓, 남 탓.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종수의 이혼은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몇 달간의 소송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금액은 위자료 3천만 원에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종수는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금액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였습니다. 하은이 결혼 전에 지고 있던 빚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하은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하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던 거였습니다. 하은은 돈을 받자마자 깔끔하게 떠났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에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덕분에 빚 다 갚았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렸고 어린 여자에게 혹했고 그 대가를 치른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민정이 너무 냉정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진짜 반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신규 가맹점 계약도 잘 됐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정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쉰둘이 될 때까지 새벽마다 일어나 회사에 나갔고 명절마다 시댁 대소사를 치렀고 아이 하나 없이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어머니는 구박했고 시동생은 자기 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모욕당했던 순간들,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배신당했던 순간들, 혼자서 끙끙 앓았던 밤들, 아무도 몰라줬던 수고들,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추고 나니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속에 묵혀뒀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뒀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잘했어. 그 말이 자신에게 해주는 위로였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줘야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한 달 뒤 민정은 신규 가맹점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복덕원 62호점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이었죠. 점주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 분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점주가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 장사하기 막막했는데 본사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신 거죠. 아니에요. 대표님이 직접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고 교육도 꼼꼼하게 해 주시고 그런 본사 처음 봤어요. 점주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새 출발을 돕는 것. 그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개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민정은 집에 돌아와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신 얼굴.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민정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영정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오늘 62호점 개업했어요. 점주분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정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만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27년 동안 단 한 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웃음이 대답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민정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27년간의 결혼 생활도, 시댁의 구박도, 남편의 배신도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삶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